청취자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년 미뤄진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9월 23일 중국 저장성의 항저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엿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이 겹치면서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응원 열기가 한층 뜨거웠다고 하죠. 한편 개최국 중국은 이번 아시안게임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중국 저장성 통계국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만 약 41조 2,4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정비도 눈에 띄는 요소입니다. 선수촌, 미디어 빌리지 등 대회 관계자들이 묵는 시설에서는 전기차 2,000여 대가 곳곳을 누비고 있고요. 미디어 센터에서는 각종 시설 안내와 대회 홍보를 하는 로봇들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술과 함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세우는 건 저탄소 친환경 대회입니다.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통행 차량을 줄이는 대신 공유자전거 7만 5천여 대를 투입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새 경기장 건설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자원 낭비를 최소화했다고 하죠. 실제로 대회가 열릴 경기장 56군데 중 12곳만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경기장은 대부분 향후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재활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난 23일 열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는 불꽃놀이도 없앴습니다. 불꽃놀이는 통상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친환경 대회를 열겠다고 다짐한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개회식 불꽃놀이와 성화점화를 3차원 애니메이션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펼쳐서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저탄소 친환경을 대회 기치로 내건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비단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뿐만이 아니었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 아마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4년에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 그리고 작년 겨울에 있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모두 하나같이 저탄소 친환경 대회를 표방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처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는 도시들은 대회가 추구하는 이념으로 저탄소 친환경을 앞세우곤 하지만 기껏해야 2주 남짓한 대회 기간을 위해 조성되는 경기장이나 기반 시설들은 이후 대부분 용도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들 개최 도시나 국가들은 대략 15일에서 20일 정도 진행되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경기장을 새로 짓기 위해 산림을 벌채하는 등 생태를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게다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물론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도시를 찾는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과 숙박, 그 밖의 소비 생활을 통해서도 엄청난 탄소 배출이 이뤄지기도 하죠. 그래서 국제기후단체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 주최 측의 탄소 중립 실현 약속이 대부분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그쳤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메가 이벤트를 주최하는 나라나 도시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더 큰 규모의 도시 개발, 더 많은 관광 수입,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약속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관한 거짓말이야 어떻든 간에 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최 측이 남발하는 저탄소 친환경 대회 약속은 전형적인 그린워싱 아닐까요? 세월이 흘러 그날이 오면 알게 되리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리 그날 위해
아픔과 고통 모두 사라지리 믿어 희망에 밝은 날 그날이 빨리 오리란 것 Someday 승리하는 그날 모두 밖으로 나가 햇살 맞으리 만약 먹구름이 가려 기다려 해 뜨는 저 밝은 새날 가슴 아파 눈물 흘러 기도조차 못하여도 밝은 그날 믿지 않고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Someday 세월이 흘러 그날이 오면 알게 되리 우리 두 손을 모아 기도 그날 위해 Someday 새로운 세상 가는과 고통 No 믿어 희망의 밝은 날 예, 오늘 첫 곡으로 솔리드의 Someday 들으셨습니다. 오늘 월담의 노동이 수다 24회 방송에서는 지난주 방송에 이어 새로운 이야기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나오셨을지 저도 몹시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는 월담노조 운영위원이자 집행위원이고 노동당 경기도당에서 활동하는 박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연님은 방금 직접 소개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월담노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방금 노동당 경기도당에서도 활동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진보정당 운동을 하고 계신 만큼 이곳 안산을 포함해서 경기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제가 경기 지역 전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노동 의제뿐만이 아니라 여성, 이주, 장애, 성소수자, 기후 등등 여러 가지 의제들을 지역 활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월담의 노동이 수다 청취자들과 공유할 이야기도 경기 지역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겠네요. 어떤 이야기를 갖고 나오셨죠? 예, 오늘은 지난달에 진행된 9.23 기후정의 행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수원 기후운동 네트워크와 기후정의 광장을 열어라 기획팀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저희 22회 방송에서 9.23 기후정의 행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눈 적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때 방송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9.23 기후정의 행진이 이제 마무리된 시점이기도 하니까 네. 이번 기후행동의 의미를 좀 되돌아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우리가 하루 한 날 도심 행진을 벌인 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살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실은 경기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더 넓게 보면 지구 공동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 먼저 그 기후정의 행진을 왜 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기후위기라고 이야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피부로 느끼겠지만 기후위기는 재난의 수준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쵸. 폭염과 폭우, 한파 등의 이상 기온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후 온난화의 결과인데요.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에서 간빙기까지 1만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4에서 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1도가 상승했습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20배에서 25배 정도 빠르게 상승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요즘은 온난화,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지는 것, 열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가 온도가 2도까지 상승하게 되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하는 대멸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1.5도 상승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게 인류 공동체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은 기후위기를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과다하게 축적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 온실가스는 석유와 석탄을 태우면서 배출되는 것이 가장 많고 산업화와 농축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와 메탄이 그 다음이라고 해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화석 연료가 추출되고 약탈되며 자연 자원을 소비하면서 온실가스라는 폐기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기후 위기라는 거죠. 네. 화석 연료 중심의 자본주의 생산 체제가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를 낳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런 위기를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한 자들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누구에게 이런 책임이 가장 큰지를 봐야겠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지구 생태계의 파괴와 원인에 책임이 큰 국가들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자본주의를 가장 발전시킨 제국주의 국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의 책임을 갖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주범은 독점 대자본입니다. 전체 배출량의 70%가 100개 기업에서 배출된다고 하고요. 세계 상위 소득 10%의 부자들이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위 소득 50% 사람들의 7배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기후 위기의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책임이 낮은 국가와 지역, 그리고 대다수의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인 한 명이 16.21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동안 에티오피아인은 한 명이 겨우 0.14톤을 배출한다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남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전염병 창궐, 물 부족, 식량 위기 등 정말 다양하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 위기의 책임도 그리고 피해도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기후 정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 즉 자본주의 체제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세연님 말씀 중에 기후 위기의 책임도 그 피해도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게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그리고 기후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의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당장 자연을 파괴해서 자원을 채굴하는 것부터 무정부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런 말씀이 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 재앙을 심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세계적 차원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한 배경을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도 다음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네. 국내 상황을 좀 보면요. 한국은 석탄 발전으로 인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2위입니다. 호주가 1위인데요. 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대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의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 악당 국가이고 가장 큰 책임은 재벌에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객관적인 지표로도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국가라는 게 분명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의 기후 정책은 너무나도 친재벌적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네. 그리고 탄소 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8월에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는 탄소 중립 없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네. 당시에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는 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기업과 기술의 편향적인 녹색 성장 전략에 불과하고 이를 그린워싱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이 결국 친환경이라는 가면을 쓴 기만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 친화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더욱 노골화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핵발전 확대와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입니다. 핵발전 확대와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먼저 핵발전은 화석 연료 사용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를 보면 전력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매년 32기씩 핵발전소를 건립해도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율은 고작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OECD 발전량 비중을 보면 핵발전은 23.8%에서 17.9%로 줄었지만 재생에너지는 17.8%에서 24.6%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추세에 역행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를 보면요. 지금도 에너지 시장은 상당 부분 민영화되어 있고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발전은 전체의 30%가 민간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가스의 수입과 발전은 상당 부분 민간 산업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역시 민간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민간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도 태양광 발전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농민들이 농사 지어야 할 농토를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방금 세연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 핵발전이 친환경적이라거나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완전히 왜곡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주장은 어디까지나 핵발전이나 재생에너지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산업계의 입장일 뿐인 거죠. 예. 그리고 올해 3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보면 기후악당 국가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를 낮추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34%로 설정하고 있고 기업과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산업부문 감축량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던 14.5%에서 오히려 11.4%로 비중을 낮췄고요. 한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감축량을 낮추면서 기업의 이해를 정책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축 목표의 연도도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의 감축량을 2040년까지의 전체 목표인 2억 5천만 톤 중 1억 100만 톤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는 후한 무치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기후 정책에는 정의로운 전환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민간이 이끌어가는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중심의 시장주의와 기술주의 계획만 존재하니까요. 결국 기업의 이윤 불리기 기후 정책이라고 말하는 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이 정부 들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사실상 실종됐고 녹색 성장, 그린 뉴딜이라는 포장지만 씌워서 기업들 입속만 챙겨주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행보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후위기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노래는 위켄드의 Save Your Tears. I saw you dancing in a crowded room. You look so happy when I'm not with you. But then you saw me, caught you by surprise. A single teardrop falling from your eye. I don't know why I run away. I'll make you cry when I run away. You could have asked me why I broke your heart. You could have told me that you fell apart. But you walked past me like I wasn't there, and just pretended like you didn't care. I don't know why I run away. I'll make you cry when I run away. Take me back, 'cause I wanna stay. Save your tears for another.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Save your tears for another day. So I made you think that I would always stay. I said some things that I should never say. Yeah, I broke your heart like someone did to mine. And now you won't love me for a second time. I don't know why I run away. Oh girl, I make you cry when I run away. Girl, take me back, 'cause I wanna stay.
자, 그러면 이제 다시 9.23 기후정의 행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그러죠. 먼저 용현님께 하나 질문 드리면 혹시 한국에서 기후정의 행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했는데요.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예, 한국에서 기후정의 행진이 시작된 것은 2019년이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기후운동 단체들이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연대체를 만들었고 9월 21일 거리로 나서서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외면과 침묵을 깨는 대중운동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후 2021년에 문재인 정부가 기만적인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위선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자 기후운동을 하던 단체들 중 일부가 탄소중립위원회 회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연대체가 2022년 기후정의 동맹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과 자본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지원한 국가정책에 맞서기 위한 대중운동으로 발전된 것은 2022년 9.24 기후정의 행진 그리고 올해 4월에 기후정의 파업이었습니다. 그 연속 손상에서 올해 9.23 기후정의 행진이 기획되고 진행됐던 건데요. 네. 올해 기후정의 행진에는 서울에서만 3만 명이 모여서 기후정의를 외쳤고 부산, 대전 등 지역에서도 기후정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국내에서 대중적인 기후행동의 시작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군요. 예, 기후 파업이나 기후정의 행진 같은 굵직굵직한 대중 행동들은 근래 들어서야 활발하게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진행된 9.23 기후정의 행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먼저 9.23 기후정의 행진의 슬로건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 기후정의 행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위기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고요.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생명보다는 돈, 노동보다는 자본, 환경보다는 개발, 공정보다는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이 체제에 균열을 내고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 이번 행진의 목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체제에 맞서고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람이나 단체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의 힘으로 행진에 나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행진에서는 서울에서만 3만 명 가까이 운집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꽤 많이 모인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작년 9.24 기후정의 행진에는 3만 5천 명이 모였다고 주최 측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올해는 그보다 약간 적게 모인 셈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도 행진을 했으니까요. 네네. 물론 규모만으로 이번 행진의 성패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정부를 향해 분노와 항의를 표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요. 세연님 말씀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기후정의를 외쳤잖아요. 그럼 이번 행진에서는 주로 어떤 요구들이 제기되었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9.23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한 사람들은 정부를 향해서 5대 요구와 14개의 세부 요구를 걸었는데요. 오늘은 5대 요구안 중에서 다 하기는 너무 기니까 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 가지 요구. 네. 네. 먼저 첫 번째 요구는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인데요. 기후위기의 책임과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까도 드렸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기후위기의 가장 첫 번째이자 커다란 희생자가 됩니다. 이런 교훈은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집에 살던 가족들이 희생된 것이나 올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만 봐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작년 폭우와 관련해서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명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작년 폭우로 굉장히 많은 이재민이 났던 경기도의 한 농촌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범람한 강물을 피해서 학교 실내체육관 등으로 피했다가 이제 물이 빠지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십 명의 여성들이 일주일, 2주일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걸 봤을 때 왜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들은 농촌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네. 살고 있던 집이 비닐하우스였고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로 인해서 돌아갈 집도 잃고 일자리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사회의 누구도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 곁의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아, 맞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네네. 기후 재난이 어떻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지 경기 지역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가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9.23 기후정의 행진의 첫 번째 요구, 기후 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요구는 뭔가요? 예. 이번에 말씀드릴 요구안은 이제 5대 요구안 중에 세 번째 요구였습니다. 네. 철도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입니다. 기후정의 행진에 웬 철도 민영화 중단?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교통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9%입니다. 에너지 부문과 산업 부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분야라고 하죠. 그리고 이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94%가 도로와 자동차 부문이고 철도는 0.87%에 불과합니다. 철도는 겨우 0.87%를 차지한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 자동차의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장거리 이동에서 철도 이용이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 보면 도 전체 탄소 배출량 중에서 교통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월등하게 높아서 30%에 육박합니다. 네. 그 이유는 자가용 사용도 있겠지만 유난히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는 거대한 물류센터들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물류센터에 상품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유난히 경기도에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화물 운송 역시 철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공공철도 강화가 기후정의라고 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9.23 기후정의 행진 조직위원회는 지난달에 철도 파업을 했잖아요. 네네. 그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요구안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9.23 기후정의 행진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나오고 인스타그램도 나오고 하니까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철도가 기후위기 시대 대안이라는 점. 아마 월담의 노동이 수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9.23 기후정의 행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끝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세연님이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예,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9월 23일 하루 만에 행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모두 아실 겁니다. 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체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을 모아 하루의 행진이 아닌 대장정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대장정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체제 전환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나서자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저도 꼭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세연님의 추천곡 함께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곡은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가수 이승윤님의 페어가 된다 해도입니다. 네. 저 허름한 배가 있어도 사랑 있었겠지. 폐허가 된다 해도 나는 너를 이제는 읽을 수가 없는 옛 글자들처럼 발음을 잃어버린 데도 나는 너를 속이가 영원했던 넌 마지막 나야. 시간이 버릴 때까지 너로 가는 그럴 거야. 소멸해버릴 진실은 거짓말인 걸까. 시간은 나 역시 부숴버리겠지 결국. 어차피 사라져버린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짓말쟁이가 된데도 나는 너를 속이가 영원했던 난 마지막 나야. 시간이 버릴 때까지 나라는 시대의 처음과 끝이야. 난 나라는 인류의 기원과 종말이야. 넌 나라는 맘의 유일한 무덤이야. 넌 나라는 시계의 마지막 시침이야. 넌 나라는 우주와 빅뱅과 블랙홀이야. 넌 나라는 신화의 실체와 호구야. 넌 너 이름을 닮은 집을 지을 거야. 폐허가 된데도 나는 너를 속이가 영원했던 넌 마지막 나야. 시간 버릴 때까지 너로 가는 그럴 거야. 네, 이번 시간은 오늘의 게스트 세연님과 함께하는 청취자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으면은 퀴즈가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세연님? 네, 최대한 쉽게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퀴즈 세연님이 직접 내주세요. 네, 오늘의 청취자 퀴즈입니다. 다음 중 수송인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1번 항공기, 2번 승용차, 3번 철도, 4번 화물차. 네, 참고로 아까도 나왔지만 2019년 기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96.5%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답을 너무 대놓고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2019년 데이터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요새 온실가스 배출량은 또 어떤지 아직 모르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후위기의 시대의 대안으로 제가 아까 공공교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대목에 정답이 숨어 있으니까 오답 남기실 분은 아마 없겠죠? 네네. 이번에도 정답은 오늘 유튜브 방송 댓글로 가장 먼저 남겨주신 한 분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주 전 방송은 정답자가 계셨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선물도 받으신 건가요? 네. 그 연휴 끝나고 우울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오늘 날짜로 챙겨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정답자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선착순 한 분께만 선물로 드리니까 이번에도 꼭 누군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세연님과는 작별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경기 지역 전체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뭐 이러저러하게 기자회견이나 뭐 집회에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기회가 간혹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이제 그런 것보다 오늘 이 녹음을 준비하는 게 방송을 준비하는 게 훨씬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네. 나름대로 뭐 자료조사도 하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방송은 하다 보니 참 어색하네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무난하게 잘 진행해 주신 것 같고요.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세연님과 함께한 월담의 노동이 수다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도 저희 방송 꼭 찾아와 주실 거죠? 다음에도요. 네네. 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조만간 또 뵙게 될 거예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꺼냈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같은 메가 이벤트들은 근래 들어 개최 도시마다 그린워싱 논란을 면치 못했는데요. 실제로 1994년 노르웨이 릴레 한메르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개최 국가들은 친환경 올림픽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이들 개최국들은 천연 자재를 활용해 경기장을 짓고 차량을 청정 연료로 운행하며 나무를 심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담보하는 지속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할 평가 기준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개최지 선정 단계에서 후보들의 친환경 공약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걸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죠.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투명성 부족을 지적해왔습니다. 2008년 그린피스 차이나는 베이징시가 하계 올림픽 기간에 환경 관련 자료와 증명서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친환경 올림픽을 선언했던 역대 도시들은 모순적인 행보를 되풀이하면서 결국 그린워싱 캠페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깨끗하다며 자신했던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의 불법 투기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기장과 인근 시설도 철새들의 서식지인 습지를 메운 뒤 세워진 것이라서 환경운동가들의 비판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반면 IOC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러시아 내 지속 가능성을 앞당길 촉매제라고 설명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 경기장이 지어진 국립공원의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는 등 오히려 친환경 저탄소에 역행하는 올림픽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가리왕산에 스키장을 건설하며 숲을 훼손하고 산을 깎아내는 등 환경 파괴로 논란을 샀던 걸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워커로스 영국 에든버러 대학 스포츠 환경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는 고도로 첨단화된 자재가 투입되고 그 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매우 탄소 집약적인 시설이라는 거죠. 따라서 경기장 건설 자체에는 친환경적인 기술이 접목되었을지라도
경기장 건설 자체가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로단대 교수인 마르틴 밀러라는 분은 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해요. 친환경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건 대부분 홍보용 주장일 뿐이고 진정한 친환경 올림픽을 치르려면 우선 올림픽 규모를 줄일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몇 개 도시가 돌아가며 올림픽을 치를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독립적인 지속 가능성 기준을 세우고 지키도록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대하게 치러지는 스포츠 행사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친환경 행사로 홍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흔히 스포츠 워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에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 그린워싱을 언급했잖아요. 그린워싱은 그린 더하기 화이트워싱의 합성어로 친환경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위장 환경주의라는 말도 있죠. 스포츠 워싱도 같은 형태의 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나 기업이 스포츠나 대회 등을 이용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스포츠 워싱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 단어는 2015년 카스피의 인접국인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카스피의 석유 유통 중심지로 알려진 아제르바이잔은 이른바 오일머니로 막대한 부를 쌓은 국가인데요. 동시에 주요 인권단체로부터 언론인 탄압과 일반인 고문 등 인권 침해로 비난을 받는 나라죠. 이에 아제르바이잔은 대형 스포츠 행사 유치 및 투자를 통해 이미지 세탁에 나섰는데요. 2015년 수도 바쿠 올림픽 경기장에서 제1회 유러피언 게임을 개최했고 이듬해인 2016년 세계 최고 모터 스포츠 대회 포뮬러 1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덕에 유러피안 그랑프리 대회였던 대회의 이름이 이듬해인 2017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로 변경되기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아제르바이잔은 2019년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결승전 등 대형 스포츠 행사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결과적으로 세계인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탄압 문제보다 유명인들이 등장하는 대형 스포츠 행사를 더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영국 BBC는 아제르바이잔의 스포츠 워싱 문제를 보도하며 검색 엔진에 아제르바이잔을 입력하면 F1이나 운동 경기가 연관 검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인권 탄압 단어는 저만치 밀려났다. 라고 전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스포츠 워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입니다. 재작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3억 파운드에 인수했는데요. 2018년 언론인 자말 까슈크지 암살 사건, 반체제 인사 투옥 및 이웃국가 예멘과의 분쟁 등으로 불거진 인권 탄압 문제를 사우디가 프로축구 인기를 이용해서 스포츠 워싱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죠. 당시 유럽 주요 인권단체들은 물론 EPL 구단 상당수가 반발했는데요. 결국 게리 호프만 EPL 회장은 사우디의 스포츠 워싱 논란에 사임했습니다. 사우디의 프로축구 구단 인수 소식에 비영리 인권단체 그랜드 리버티는 최근 몇 년간 사우디가 스포츠 워싱을 위해 15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랜드 리버티는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가 인권 탄압국이란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스페인 슈퍼컵, 국제 골프 토너먼트, 다카르 랠리 등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이에 그랜드 리버티 대변인은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스타들의 평판을 이용해 인권 탄압, 잔혹성, 고문, 살인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 이외에도 스포츠는 여러 문제를 가리고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워싱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기후변화 관련 단체인 레피드 트랜지션 얼라이언스 산하 싱크탱크인 뉴 웨더 인스티튜트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스포츠 구단 대회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간의 스폰서십 계약은 기후 대응 노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의하면 축구, 크리켓, 테니스 등 13개 스포츠 종목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폰서십 거래는 25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 계약이 가장 많은 종목은 축구로 총 57건의 스폰서십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석유 및 가스 기업, 항공기업, 자동차 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죠. 스폰서십 계약에 따라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 이름에 대한 권리 등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넘어갔는데요. 보고서는 이는 곧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종국에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늬만 친환경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탈탄소 프로젝트가 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와 나란히 갈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한 세연님 말씀처럼 생명보다는 돈, 노동보다는 자본, 환경보다는 개발, 공존보다는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이 체제가 결국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월담의 노동이 수다 임용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곡은 조트리오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대가 택한 또 내가 택한 가슴은 저리지만 가야만 했던 길 최선이었어 후회는 없어 자신을 속이지만 되돌리고픈 길 묻고 싶어요 행복하겠죠 어느 때보다 그댄 잊었나요 지웠나요 우리 둘은 그때는 어렸었던 것 같다고 우린 어울리지 않았다고 쓴 웃음 짓고 있나요 아님 그저 행복에 취해 모두 잊은 건가요 또 내가 택한 가슴은 저리지만 가야만 했던 길 최선이었어 후회는 없어 자신을 속이지만 되돌리고픈 길 난 행복해요 참 행복해요 그 어느 때보다 난 자유로운 혼자임에 기뻐뛰며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우린 서로를 구속했죠 떠나고가 없는 거죠 이젠 같이 길을 향해서 뛰어가면 되겠죠 또 내가 택한 가슴은 저리지만 가야만 했던 길 최선이었어